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저 평안한 은퇴 생활을 보내려던 그녀는 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가정의 폭풍우 한가운데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날 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딸은 울면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가 본 것은 흠뻑 젖은 채 길가에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층, 불 켜진 집에서는 아무도 내려와 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슴 아픈 부부 싸움이려니, 서러움에 못 이겨 가출한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집으로 데려온 바로 다음 날, 사과하러 찾아온 사위가 아닌 신고를 받고 왔다는 심각한 표정의 경찰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은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말 못할 상처를 견뎌왔던 걸까요? 그리고 저 굳게 닫힌 문 뒤에는 창밖의 비바람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시리게 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 그 비바람 치던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 올해 65입니다. 초등학교 교감 자리에서 은퇴한 후 조용하고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외동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비는 더 거셌고 창문을 굳게 닫았음에도 바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막 보고 부엌에 가서 차나 한 잔 우려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지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지혜는 이 시간에, 특히 이렇게 늦은 밤에는 전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 목구멍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끊겼습니다. 제발,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줘. 나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지혜야, 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딸은 대답 없이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나 아파트 밑이야. 엄마,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외투도 걸치지 않고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열쇠와 휴대폰만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는 마치 하늘도 지혜의 구조 요청을 들은 듯 모든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두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차는 분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지혜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3년 전, 지혜는 웃을 때 눈이 예쁘게 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을 붉히며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나 민준 씨 정말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때는 저도 정말 안심했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인물도 훤칠하고 말투도 온화하며 보기에도 참 효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준이의 어머니 최순자 여사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영 씨. 우리 집에서 따님을 친딸처럼 아껴줄 테니. 처음 반년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지혜는 가끔 전화해서 자기가 요리를 하면 민준이가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집을 아주 아늑하게 꾸몄다며 소파 쿠션까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혜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으면 그저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라고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혜를 보러 갔는데 식탁 위에 한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몸을 보해서 임신이 잘 되게 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다들 저러시지. 조금 미신적이긴 해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려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특히 1년 전 최 여사가 손주 보는 걸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며 전주에서 아예 아들네 집으로 이사 와서 그대로 눌러 앉았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 전화가 걸려온 후 2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운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우산을 쓴 채 딸의 아파트 밑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골목 입구 전봇대 아래 딸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화재 현장에서 막 탈출한 아이 같았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이 오직 죽음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옆에는 기내용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빨간색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안에 든 옷들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저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치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의 몸이 격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그 텅 비었던 눈에 비로소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온 힘을 다해 제게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차갑고 굳어버린 딸의 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서러움을 끌어안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제 집이 없어졌어. 가자, 집으로. 저는 딸을 꼭 껴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의 4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딸을 보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딸을 욕실로 들여보내고 평소 제가 쓰지 않던 새 수건과 잠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딸은 옷을 갈아입고 담요를 두른 채 소파에 앉아 마치 마지막 온기라도 붙잡으려는 듯 두 손으로 컵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거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 급할 거 없어. 제가 딸의 곁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딸의 손바닥이 온통 붉게 부어오르고 눌린 자국투성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거세게 붙잡혔던 것처럼요. 그 순간 딸은 갑자기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앙은 1년 전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역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기껏해야 여행 가방 한두 개를 가져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이사를 하는 것처럼 빨갛고 파란 줄무늬가 있는 커다란 비닐 가방에 터질 듯이 짐을 싼 것을 무려 7, 8개나 옮겨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서는 옷가지 외에도 지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누런 부적 뭉치, 각종 말린 기묘한 냄새의 약초들, 심지어 붉은 천에 조심스럽게 쌓인 높이 50cm쯤 되는 기이한 신상까지 있었습니다. 그 신상은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칠은 벗겨져 있었으며 눈빛이 섬뜩해서 지혜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지혜가 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주 모시는 거지. 최 여사의 말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 집이 너무 새 것 같고 썰렁해서 사람 사는 기운이 하나도 없더구나. 그러니
뱃속에 소식이 없지. 내가 특별히 시골, 우리 단골집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점지해 주시는 신주를 모셔왔다. 기운 좀 북돋아서 우리 민준이 대를 빨리 잇게 해야지. 지혜와 민준이가 수천만 원을 들여 유명 디자이너에게 맡겨 꾸민 그 깔끔하고 밝은 북유럽풍 거실은 최 여사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준이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그 신상을 거실 텔레비전 장식장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모시게 했습니다. 지혜가 신중하게 고른 예술적인 장식품들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붉은 나무로 된 향로를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 3개를 피워대는 통에 온 집안이 연기로 자욱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면 집의 냄새가 너무 심하고 몸에도 안 좋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항의해 보았습니다. 헛소리 마라. 최 여사는 즉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보살님의 향불 기운은 복이야, 복. 내년이 정성이 부족하니 아기를 못 갖는 게지. 지혜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가 멋대로 그들의 침실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위 용한 점쟁이라는 사람을 불러와 집안을 두드리고 나침반을 돌려보더니 안방 침대 머리가 서쪽을 향한 것이 큰 흉이라며 생기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형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그녀는 막무가내로 민준이를 시켜 그 큰 침대의 방향을 바꿔 옷장문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혜는 옷을 꺼낼 때마다 몸을 옆으로 돌려 좁은 틈새로 조금씩 옷을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방 전체의 동선은 비좁고 불편해졌습니다. 자기야, 이거 정말 너무 불편해. 지혜가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녀에게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그 남자는 이제 미간을 찌푸리며 지혜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아유, 엄마도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평생 저런 것만 믿고 사셨는데 그냥 하게 둬. 옷 꺼내는 게 좀 불편한 것뿐이잖아.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거야. 네, 조금만 참으면. 지혜는 참았습니다.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신주도 참았고 집안 가득한 향 냄새도 참았고 막혀버린 옷장도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순종적이면 가정의 화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 후퇴는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녀의 삶을 전면적으로 침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제 마음은 딸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한테 말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고 어머님 신앙을 존중할 수 있지만 집에 우리만의 생활 공간도 조금은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 힘든 거 알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더라.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우리 좀 편하게 해줘요 라고 하더라. 꼭 애교 부리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당장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모자 관계를 이간질한다고 난리를 치셨지. 그러니까 바로 화내지 마세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바꾸더라. 그러고는 나한테 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라고 하는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양쪽에서 좋은 소리만 하지.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하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어. 욕이 다 끝나면 그때 와서 우리 엄마가 입이 거칠어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하고 달래주지. 나 정말 마음에 안 담아두려고 노력했어. 근데 엄마, 우리는 매일 같이 사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날 위해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혼자 막아내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건 지혜가 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주 모시는 거지? 최 여사의 말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 집이 너무 새 것 같고 썰렁해서 사람 사는 기운이 하나도 없더구나. 그러니 뱃속에 소식이 없지. 내가 특별히 시골 우리 단골집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점지해 주시는 신주를 모셔왔다. 기운 좀 북돋아서 우리 민준이 대를 빨리 잇게 해야지. 풍수와 기운에 대한 모든 상상력을 소진한 후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그녀만의 보양 대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골의 돌팔이 한의사에게서 얻었는지 아니면 절에서 빌어왔는지 모를 처방전을 가지고 그녀는 기이한 냄새와 각양각색의 약초들을 한 무더기씩 구해왔습니다. 그 말린 뿌리들, 이름 모를 열매들과 시커먼 환약들이 부엌 수납장을 가득 채웠고 지혜가 정성껏 고른 수입 향신료들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부터 그 개방형 주방에서는 더 이상 커피 향이나 빵 굽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쓰고 역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매일 밤 최 여사는 직접 가스레인지 앞을 지키며 오래된 약탕기로 그 시커멓고 기이한 거품이 이는 탕약을 달였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준이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그냥 좀 참아. 엄마도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이게 다 우리 조상님들 지혜야. 그는 그렇게 가볍게 말하곤 했습니다. 몇 번 마신 후 지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메스꺼웠으며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없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가족들 몰래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황 선생님은 결혼 전 검사부터 지혜를 봐왔기 때문에 그녀의 몸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설명을 듣고 그녀가 가져온 약재 찌꺼기 샘플을 본 후 황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지혜 씨, 황 선생님은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성분이 불분명해요. 절대로 더 이상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 씨 몸은 검사 결과 모든 게 정상이고 아주 건강해요. 문제는 지혜 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지만 남편분도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사실 황 선생님은 이미 암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민준이의 정자 활동성이 정상 수치보다 약간 낮다고 말입니다. 서양 의학의 전문적인 진단서를 손에 쥔 지혜는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생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그 시커먼 탕약을 그녀 앞에 내밀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 안 마실래요. 그녀는 황 선생님이 써준 진단서를 꺼내 보이며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약을 마실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민준 씨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자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확 낚아채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뭘 알아. 그놈들은 돈만 밝히는 사기꾼들이야. 우리 집안 남자들은 하나같이 건강해.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는 너한테 있어. 너.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 감히 어디다 대고 우리 아들 탓을 해.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부엌으로 달려가 쓰레기통에서 지혜가 오늘 몰래 버린 약 찌꺼기를 뒤져냈습니다. 그녀는 축축하고 악취나는 약 찌꺼기를 쳐들고 소리를 듣고 나온 민준이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봐라.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보라고. 내가 2년 좋으라고 힘들게 약을 다려줬더니 감히 이걸 버려? 이년은 애초에 우리 집안에 애 낳아줄 생각이 없는 거야. 민준이는
눈앞의 광경과 아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번갈아 보며 늘 그랬듯이 나약한 망설임에 빠졌습니다. 엄마, 지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직도 전연편을 들어? 최 여사의 울부짖음은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민준, 똑똑히 들어. 오늘 이 약 2년이 마셔도 마셔야 하고 안 마셔도 마셔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집안에 며느리는 없는 줄 알아. 그 말을 마친 그녀는 즉시 다시 약 한 사발을 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뜨거운 탕약을 들고 지혜의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못 마셔요. 민준이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쪽은 연을 끊겠다며 협박하는 어머니의 히스테리, 다른 한쪽은 공포에 질린 아내의 눈물. 결국 그의 마음속 효도라는 이름의 저울은 어김없이 다시 어머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혜야, 그냥 마셔. 그는 앞으로 다가와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날 위해서 그런 셈 쳐주면 안 될까? 더 이상 엄마 화나게 하지 말자. 지혜가 계속 저항하자 최 여사는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다음 순간 지혜는 자신의 팔이 한때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의 큰 손에 단단히 붙잡힌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시어머니가 아직 김이 나는 뜨거운 탕약을 들고 자신의 입가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애원은 거칠게 막혔습니다. 뜨겁고 쓴 액체가 시어머니의 악독한 저주와 남편의 나약한 한숨과 뒤섞여 강제로 굴욕적으로 그녀의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약물의 일부가 입가를 따라 흘러내리며 그녀의 연약한 피부를 데웠고 따끔하고 굴욕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피부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이 일그러진 얼굴의 시어머니와 자신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랑, 모든 환상, 모든 인내가 그 순간 뜨거운 약물에 타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늘 밤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제로 마셔야 했던 탕약 한 사발이 그녀의 몸속에 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딸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은 차가운 소금물에 담긴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짐승들. 저건 짐승들이나 할 짓이야. 저는 화가 나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지혜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이 결혼, 우리 이혼하자. 반드시 이혼해야 해.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 소송 네가 이기게 해줄게. 지혜는 제 품에서 거의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였을까? 아니면 그동안의 심신고통이 이미 그녀의 몸을 갉아먹어서였을까? 그녀는 갑자기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고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주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고 숨결도 가빠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정신 차려. 저는 힘없이 쓰러지는 딸의 몸을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딸은 눈을 질끈 감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제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인중을 누르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일은 소리가 비 내리는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딸의 종이장처럼 하얀 얼굴을 보며 전례 없는 공포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좀 더 일찍 딸을 그 지옥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못했을까?
응급실 불빛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분주한 응급처치 끝에 지혜의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지혜 씨 보호자분이시죠? 그는 손에 든 검사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단 급성 위장염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과 쇼크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용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선생님, 제 딸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보고서의 수치들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와 신장 기능 수치가 모두 정상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명백한 약물성 손상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밀양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화학물질 이름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정리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정상적인 음식이나 허가받은 의약품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 박지혜 씨가 최근에 출처 불명의 민간요법이나 약초 같은 것을 복용했나요? 의사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지혜가 울면서 말했던 그 시커멓고 강제로 마셔야 했던 아들 낳는 탕약이 떠올랐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매일 자기가 달인 한약을 억지로 먹였어요. 임신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독극물 검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환자 몸에 남아있는 이런 알칼로이드와 중금속 성분들이 단의 투여량으로는 즉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명백한 장기 축적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이런 물질을 복용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축적. 저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의사는 저를 보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 독소들을 섭취하게 되면 간과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심지어 신경계와 생식 능력에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라고요? 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잔인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임신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차가운 쇠망치처럼 제 심장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한 사발의 임신 촉진 보약이 실은 딸이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건적인 사상 아래의 무지와 편견이 제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검사 보고서를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된 검사 보고서 한 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님은 운이 좋네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운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의 병상 옆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둔했어. 엄마가 너무 무심했어.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네가 괜찮다고 말해도 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지혜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내고 다음 날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엄마 많이 놀라게 했지? 저는 딸의 창백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중독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네가 너무 피곤해서 약간 더위 먹은 것 같다고 하셨어.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래. 이튿날 정오, 제가 부엌에서 지혜에게 줄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 2명이 다소 어색하면서도 직업적인 신중함이 깃든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선영 씨 되십니까? 저희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따님 박지혜 씨 일로 상황을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지혜 씨의 남편인 이민준 씨가 오늘 아침 파출소의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행방을 알 수 없다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님, 사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부부싸움을 좀 하고 딸이 기분이 안 좋아서 며칠 친정에 와 있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요. 며칠 동안 잘 못 먹어서 위장염이 도졌거든요. 저는 병원 진단서와 진료 기록, 심지어 링거 맞은 영수증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신고한 거라 저희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해서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을 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서 미소를 싹 거두었습니다. 휴대폰을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가 조급해졌구나. 만약 그냥 다투고 냉전 중이었다면 신고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이제 지혜가 돌아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일이 커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저는 이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잠시 울리다 그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하는 척하는 투였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전화하셨네요. 지혜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고 말투는 느긋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한 장모처럼요. 병원에 있네. 큰일은 아니고 위가 좀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서 며칠 입원하기로 했어. 왜 전화는 안 받아요? 저 정말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나도 권해봤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지혜가 원래 속에 말을 담아두고 쉽게 꺼내지 않는 성격이잖나. 처음부터 소통을 거부했던 건 아니야. 다만 이번에는 상처가 정말 컸나 보네. 어머님, 제가 정말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와 지혜 사이에서 알아.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전화한 건 다투려는 게 아니야. 자네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하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에요? 그래, 병원에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말이야. 갈아입을 옷 몇 벌이랑 생리 때 쓰는 약이랑 립밤 같은 것 좀 가지러 가려고. 지혜가 평소에 어디에 두는지 내가 다 알거든. 자네는 출근해야 해서 불편할 테니 내가 한번 다녀오는 게 빠르겠지. 아, 네. 그는 분명 망설였습니다. 제가 휴가 내고 돌아갈까요? 아니, 됐네. 어머님 혼자 계시지? 내가 가면 돼. 설마 나를 못 들어오게 하진 않으시겠지? 아,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3가지의 말과 5가지의 반응, 7가지의 미소를 연습해둔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역시나 최순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환영이 아닌 경계심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저는 보온병을 들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한 두유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못 챙겨와서요. 옷이랑 쓸 것들 좀 챙겨주러 왔어요. 병원에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 위험이라네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이틀 정도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제가 사돈이라는 입장 때문에 막지는 못하고 몸을 비켜 길을 내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불안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한 약초에 쓴 내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신주는 여전히 거실 중앙에 떡한 이 자리 잡고 있었고 향 3개가 타오르며 제가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집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이 집은 기운이 왕성하네요. 향불이 꺼지질 않네. 당연하죠.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비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혜 방에 가서 옷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걔 물건에 손 하나 안 댔으니까. 저는 지혜 방으로 들어가 준비했던 대사를 옆으로 치우고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아주 느렸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재가 침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귀한 것들은 모두 부엌에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 저는 옷 한 봉지를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참, 지혜 개인 물품 몇 가지가 혹시 어머님이 다른 수납장에 넣어두셨을 수도 있겠네요. 찾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리 때 쓰는 연고나 작은 찜질기, 립밤 같은 거요.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걔가 그런 걸 어디다 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듣기로는 며칠 전에 어머님이 지혜 서랍 정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던데 빨간색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그 안에 지혜가 평소 쓰는 약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잠깐 기다려봐요. 방에 가서 찾아볼게. 감사합니다. 정말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저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매우 정중한 척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몸은 거의 본능적으로 부엌을 향했습니다. 심장이 유리 가장자리를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제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약탕기는 아직 가스레인지 위에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직 씻지 않은 약탕기 뚜껑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싱크대 옆 서랍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칸은 칼과 숟가락, 두 번째 칸은 티슈와 티백, 세 번째 칸. 제가 손을 집어넣자 손끝에 단단히 묶인 갈색 약봉지 몇 개가 닿았습니다. 익숙한 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숙여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세 봉지, 두 봉지는 보통이었고 가운데 한 봉지는 유난히 두툼하고 무거웠습니다. 위에는 누렇게 바랜 부적이 붙어 있었고 붉은 글씨로 자손창성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그 약봉지를 제 핸드백 안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동작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부인, 물 한 잔 하실래요? 부엌에서 뭐 하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 제가 지혜 보온병을 찾고 있었어요. 병원에 따뜻한 물이라도 좀 타서 가져다 줄까 해서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하는 동안 물주전자를 드는 척했습니다. 보온병이요? 걔는 사부인이 사준 그 분홍색만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 부엌에 둔 줄 알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태연한 말투로 걸어 나왔습니다. 핸드백은 비스듬히 메고 동작은 더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입구에 서서 저를 몇 초간 뜯어보았고 시선이 제 가방을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말했습니다. 못 찾겠네요. 아마 침대 머리맡에 있나 봐요. 이따가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참, 그 작은 수납함은 찾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걔 베개 밑에 있더군요. 여자애들은 물건을 참 이상한 데다 숨겨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저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핸드백에서 그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안주머니에서 꺼낸 약봉지를 살폈습니다. 붉은 부적은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로 가장자리를 잘랐습니다. 풀 비린내와 쇠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이 즉시 코를 찔렀습니다. 정상이 아니야.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제 동생입니다. 정수야, 내일 시간 좀 있니? 누나,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긴장했어? 여기 약이 한 봉지 있는데.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좀 봐줘야겠어. 이게 단순한 보약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누나가 먹는 거야?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지혜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다려줬대. 임신 잘 되는 약이라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제실로 들어가 봉지를 뜯고 약재를 분류하고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5분 후 그가 나왔습니다.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임신 잘 되게 하는 약이 아니야. 제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럼 뭔데? 안에 흔히 쓰는 보열, 약초 몇 가지가 들어있긴 해. 하지만 섞여 들어간 것들이 문제야. 몇 가지가. 그는 작은 봉지에 담긴 가루 형태의 추출 샘플 몇 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전자야. 강력한 신경독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연속으로 복용하면 안 돼. 신경 전달을 손상시켜서 근육 경련이나 쇠약을 유발해. 이건 불완전하게 가공된 생석고 가루. 위벽을 자극해서 어지럼증과 설사를 일으키지. 그리고 이게 제일 악랄해. 중금속이 함유된 광물가루인데 출처 불명의 웅황이나 잡광석에서 나온 것 같아. 장기간 먹으면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약에 들어갈 수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건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야. 누나, 이건 설계된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조합은 겉으로는 보약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만성적으로 몸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야. 특히 여성의 경우 이렇게 계속 먹으면 배란 기능이 약화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며 자궁 환경이 악화돼. 설령 임신을 원하더라도 나중에는 임신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제 머릿속이 윙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반년 안에 신장에 문제가 생길 거고 1년 안에 자궁이 완전히 위축될 수도 있어. 더 심각한 건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걔 베개 밑에 있더군요. 여자애들은 물건을 참 이상한 데다 숨겨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저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얼굴의 미소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의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검사 보고서를 든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저를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햇살이 병상가에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병원 식판에 담긴 과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으면서도
억지로 무언가 먹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은 눈을 들어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딸은 그 보고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무너지는 절망 대신 낯설고 억지로 버티는 듯한 냉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독약이었다는 거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목에 안개가 낀 것처럼 탁한 소리를 억지로 쥐어짰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알고 있었을까?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제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알았든 몰랐든 그의 어리석은 효심, 그의 방관, 그의 회피가 모두 시어머니 최순자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기 아내를 몇 번이고 찔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난 반드시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만약 몰랐다면 난 내 손으로 직접 알려주고 싶어. 그 사람의 무지가 날 죽일 뻔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보고서를 한참 쳐다보다가 문득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바보처럼 굴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들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래.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도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진짜 독인지 말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지혜는 병원에서 꼬박 이틀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틀 동안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내면에서 천지가 뒤집히는 붕괴와 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날, 딸이 제게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 저는 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끝내야만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집이나 식당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의 엄숙한 회의실에서 이 마지막談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민준과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변호사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고는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로서의 위세를 부리려 했지만 회의실에 우리 모녀 외에 심각한 표정의 변호사까지 있는 것을 보고는 기세가 반쯤 꺾였습니다. 지혜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평온함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군말 없이 3개의 서류 파일을 차례로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혈액 독극물 검사 보고서, 두 번째는 제 동생 정수가 작성한 한약 성분 감정서였습니다. 이민주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글을 읽지 못하는 최 여사는 그저 아들의 표정만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전자, 맹독, 이민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듯했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엄마가 어떻게.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혜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질문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약 어디서 난 거예요? 최 여사는 아들의 반응에 겁을 먹고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몰라. 그냥 시골에 있는 그 용하다는 장보살이 준 거야. 이게 제일 영험하다고 마시기만 하면 바로 아들 낳는다고 했단 말이야. 마을의 며느리들 여럿이 이거 먹고 아들 낳았어? 그럼 이 독은? 내가 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 같은 시골 늙은이가 아는 건 손주 안아보는 것뿐이야. 내가 설마 지혜를 해치려고 했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앞에서 계속 변명하는 어머니와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힌 맹독 보고서를 번갈아 보던 이민준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거의 붕괴 직전에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와 그의 어머니만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당시 시집와서 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5년 동안 그의 할머니, 즉 최 여사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때리고 욕하며 집안의 대가 끊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이상한 부적 태운 물을 마시고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해야 했으며 심지어 돼지우리에 갇혀 애군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6년째 되던 해에 마침내 이민준을 낳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민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시댁에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자신이 평생 겪은 모든 고통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는 절대로 자기와 같은 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핸드백에서 그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안주머니에서 꺼낸 약봉지를 살폈습니다. 붉은 부적은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로 가장자리를 잘랐습니다. 풀 비린내와 쇠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이 즉시 코를 찔렀습니다. 정상이 아니야.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지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좀 쓰고 맛없는 한약이라고만 생각했어.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옛날 우리 할머니처럼 변하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나도 크게 틀렸어. 나는 내 효심으로, 내 손으로 직접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이 뒤늦고 고통스러운 고백에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통곡하는 남자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온몸을 떨고 있는 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점차 더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흑백 논리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봉건적인 사상의 잔재가 빚어낸 대물림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고 제4의 이민준은 이 비뚤어진 모성애의 인질로 잡힌 가장 비참한 공범이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여있는 물과 같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민준을 보며 나지막하지만 더없이 명확하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내 몸은 당신들 때문에 망가졌고 내 믿음도 당신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합의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에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사랑과 원망, 그리고 깊은 무력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평생을 두려워하며 사셨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겪은 모든 고통이 집착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길이고
우리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장보살이 이야기 영험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리신 거죠. 안에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이때 지혜의 변호사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말로 서류 사본 하나를 이혼 합의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민준 씨, 최순자 여사님. 변호사의 말투는 냉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지혜 씨가 장기간 독성 물질을 복용하여 간과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향후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병원의 공식 진단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약의 독성 물질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두 보고서는 관련 책임자에게 중상해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현재 박지혜 씨는 형사 고소를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는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이민준 씨가 합의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개를 내밀어 보니 그 합의서는 지혜의 마지막이자 가장 단호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인 분당 소재 아파트는 초기 계약금을 여성이 지불하였으므로 여성 박지혜의 소유로 한다. 남성은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남성의 은행 계좌 내 혼인기간 중 공동예금은 혼인기간 중 남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의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여성이 그중 60%를 분할받는다. 쌍방 간의 공동 자녀는 없으며 양육권 분쟁은 없다. 최 여사는 합의서를 보자마자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신경을 찔린 듯 테이블을 치며 일어나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면서 우리 집안을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너희 모녀 미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입술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크게 벌릴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너를 몇 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내가 매일 향 피우고 기도한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제 내 아들한테 이런 협박 문서에 서명하라고? 내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 너희 모녀가 작정하고 내 아들 죽이려는 거지. 그렇지. 그녀는 욕을 하며 앞으로 걸어오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의 보고서들을 마구 흐트러뜨렸습니다. 이거 다 너희가 꾸며낸 거야. 의사, 한의사,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내 아들 잡으려는 거지. 이건 전부 사기극이야. 그만하세요. 이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완전한 문장으로 반박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입 다무세요. 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테이블 위의 합의서를 보고 다시 지혜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고통인지 해방인지 모를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양쪽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엄마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감히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이 버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뿐이야. 결국 당신은 정말로 버티지 못했지.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으면서도 내 손은 당신을 누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
최 여사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이민주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세워 제지했습니다. 됐어요, 엄마. 한마디만 더 하시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아들이 낯선 듯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한 획 한 획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민준. 그 세 글자를 다 쓰고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한 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지혜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천천히 닫히는 문과 같았습니다. 이건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나 자신을 놓아주는 거야. 소송이 끝난 후 이민중과 최순자 여사는 일주일 안에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듣기로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 여사는 그 일로 크게 알아누웠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다고 했습니다. 이민주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그 후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 모자는 결국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서로에게 의존하는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세계에 더 이상 화려한 도시 생활도 자신들의 고통을 전가할 수 있는 온화한 아내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구석구석 한약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집 근처에 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오랜 시간 몸을 돌보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매일 담백하고 몸에 좋은 탕을 끓여 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종종 발코니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아래층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예 배워보고 싶어. 저는 잠시 놀랐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좋지. 그날부터 딸은 정말로 매주 도예 공방에 갔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빚어낸 작품은 삐뚤빼뚤하고 좀 못생겨 보이는 컵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집에 가져와 보물처럼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셨어. 부서진 흙이라도 마음을 다해 주무르고 물로 적셔주고 불에 구워내면 다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독특하고 유일한 작품으로 말이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건 새로운 거야. 저는 딸이 말할 때 눈에 다시 반짝이는 빛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부서진 자신을 조금씩 다시 빚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지 않았고 그 끔찍했던 과거를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효도하고 순종하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윗세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양보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자는 아이를 잘 낳아야 하고 가정을 잘 돌봐야 하며 따지고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효도와 자기 파괴 사이에서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에게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비혼을 선택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한 여자의 가장 큰 버팀목은 결혼이나 자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 사례는 여기서 일단락하겠습니다. 지혜 씨의 경험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를 잇는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가정 내의 행위가 결국에는 심신을 해치는 폭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녀 자신도 봉건적인 관념의 피해자였지만 시어머니가 된 후에는 그 트라우마를 다음 세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행동이 증오스러운가요? 아니면 비참한가요? 혹은 이 둘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일까요? 둘째, 남편 민준 씨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는 정말로 약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고부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행동을 도운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용서할 수 없는 가해가 아닐까요? 그의 어리석은 효심과 시어머니의 어리석은 무지 중 어느 것이 가정에 더 큰 해를 끼쳤을까요? 마지막으로 지혜 씨는 형사 고소를 포기하고 이혼과 재산 분할만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을 놓아준 그녀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 씨였다면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정은 때로는 안식처이지만 때로는 소용돌이입니다.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으며 마지노선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가정과 인간성에 대한 더 많은 주제를 탐구해 나갑시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멋진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